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말 내내 시끌벅적하게 다녀간 자식들과 손주들을 배웅하고 난 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밀려오는 그 알 수 없는 공허한 말입니다. 분명 몸은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운데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해서 귀가 먹먹해지는 그 느낌.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 할머니 부르며 매달리던 손주 녀석들의 체온이 아직 이불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방문을 열어보면 텅 빈 방바닥에 먼지들만 굴러다니고 있죠. 73세 김순심 여사님도 그날 아침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일요일 저녁 딸 셋과 아들 하나 그 식솔들을 다 먹여보내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막상 다들 떠나고 나니 이 넓은 집이 왜 그리 춥고 휑하게 느껴지는지요. 남편은 아침 일찍 경로당으로 마시를 나갔고 순심 씨는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베란다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잿빛 겨울 하늘이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죠. 냉장고에는 자식들 싸주고 남은 반찬들이 락엘락통에 담겨 층층이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어제 씻어 엎어놓은 그릇들이 물기가 마른 채 쌓여 있었습니다. 에휴, 자식이 뭔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있지만 사실 순심 씨의 마음 한 구석에는 숭숭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일주일을, 아니 한 달을 늙은 영감이랑 둘이서 무슨 재미로 지지고 볶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하는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점심때가 다 된 12시 무렵이었습니다. 누구지? 택배 올 게 없는데? 경로당 간 영감이 열쇠를 안 가져갔나? 순심 씨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인터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심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엄마 나갈게 건강해하며 손을 흔들고 떠났던 막내딸 지은이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은이의 꼴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도 아니고 헐렁한 트레이닝복 바지에 패딩 하나를 대충 걸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지은이 아니냐? 순심 씨가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딸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힘없이 부르는 목소리. 고개를 든 딸의 얼굴을 본 순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생글생글 웃던 아이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울어서 붕어눈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다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에 머리는 대충 묶어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죠. 40이 다 된 딸이었지만 순심 씨의 눈에는 영락없이 밖에서 맞고 들어온 5살배기 어린애처럼 보였습니다. 너 왜 안 가고 여기 있어? 회사 안 갔어? 무슨 일 있냐? 김서방이랑 싸웠어? 순심 씨가 다급하게 물으며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딸의 패딩 점퍼는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이는 엄마의 눈을 피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그냥 오늘 연차냈어. 회사 쉬는 날이야. 근데 집에 혼자 있으려니 밥 해 먹기도 귀찮고 엄마 밥 생각나서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미가 그 거짓말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연차를 냈으면 집에서 쉬지 왕복 2시간이 넘는 친정을 그것도 어제 다녀가 놓고 오늘 또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저 퉁퉁 부은 눈은 누가 봐도 밤새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순심 씨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딸에게 필요한 건 꼬치꼬치 캐묻는 취조가 아니라 그냥 따뜻한 아랫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 왔다. 안 그래도 어제 남은 나물들이 처치 곤란이라 비빔밥이나 해 먹을까 했는데 들어와 얼른. 순심 씨는 딸의 등을 떠밀어 거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지은이는 거실 소파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 베란다 화분에서 나는 흙냄새, 그리고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 지은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실 지은이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댁 문제와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탓이었습니다. 남편과 밤새 소리를 지르며 싸웠고
이럴 거면 그만 살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남편은 문을 쾅 닫고 출근해버렸고 덩그러니 남겨진 지은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할까? 혼자 호텔이라도 가서 숨어버릴까 생각했지만 발길은 자석에 이끌리듯 친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아무런 설명 없이도 나를 받아줄 사람, 엄마였습니다. 순심 씨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요리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딸이 원한 건 엄마 밥이었으니까요. 찬장에서 커다란 양푼을 꺼냈습니다. 갓 지은 뜨끈한 밥을 넉넉히 퍼 담고 어제 자식들 먹이고 남은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나물을 듬뿍 넣었습니다. 거기에 잘 익은 김장 김치를 가위로 숭숭 썰어 넣고 참기름을 아끼지 않고 2바퀴 크게 둘렀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프라이 2개를 붙여서 반숙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딸 거. 그리고 고추장을 크게 한 숟갈 떠서 턱 얹었죠. 지은아, 밥 먹자. 손 씻고 와. 식탁도 아닌 거실 바닥에 앉은 뱅이 밥상을 폈습니다. 찌개는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를 다시 데웠습니다. 두부와 호박이 뭉개져서 볼품은 없었지만 맛은 어제보다 더 깊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순심 씨는 숟가락 2개를 꽂은 양푼을 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비벼라. 네가 비비는 거 잘하잖아. 지은이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고추장과 나물들이 밥알과 섞이면서 먹음직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착착 쓱쓱 밥 비비는 소리만 들릴 뿐 모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비벼진 밥을 지은이가 먼저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볼이 미어지도록 밥을 넣고 우물거리는 딸의 모습을 순심 씨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맛이 어떠냐? 좀 짜지 않냐?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꿀꺽 삼켰습니다. 아니,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도 뱃속에 뜨신 밥 들어가면 또 사라진다.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사람은. 그 무심한 한마디가 지은이의 눈물샘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지금 내가 무슨 일로 힘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고 힘내서 다시 싸워라. 엄마가 뒤에 있다는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다가 결국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으흑. 순심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게 왔구나 싶었죠. 밥 먹다가 우는 딸을 보며 순심 씨는 밥상 너머로 손을 뻗어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울어라.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밥 먹다 체하겠다. 물 좀 줄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지은이는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입안에 밥알이 가득한 채로 눈물 콧물을 쏟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회사에서의 치열한 경쟁. 밖에서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인 척, 행복한 아내인 척 연기하며 버텼지만 엄마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그냥 40살 먹은 투정 부리는 막내딸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순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패딩 점퍼에서 나는 차가운 바깥 냄새와 딸의 정수리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순심 씨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당이었습니다. 탁, 탁, 탁.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는 그 손길은 지은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잠재우던 그 손길과 똑같았습니다. 안다, 알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똥 밟았다 생각해라. 내가 얼마나 귀한 내 새끼인데 누가 너를 힘들게 해. 순심 씨의 투박한 위로에 지은이는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의 옷에서 나는 냄새, 멸치똥 냄새, 참기름 냄새, 그리고 묘하게 섞인 파스 냄새. 그 쿰쿰하고 따뜻한 엄마 냄새가 지은이의 꽁꽁 엄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벙커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졌는지 지은이가 코를 훌쩍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 배고파. 마저 먹을래? 그래. 울다가 먹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는데 우리 지은이 승해서 어쩌나. 순심씨가 농담을 던지자 지은이가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밥을 퍼먹는 딸을 보며 순심씨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모녀는 양푼 하나에 머리를 맞대고 경쟁하듯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기억나?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맨날 이렇게 양푼에 비빔밥 해줬잖아. 그때는 이게 그렇게 싫었는데 피자 사달라고 떼쓰고 그랬지. 내가 고추장 맵다고 투정 부리면 내가 간장에 비벼주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이 맛이 제일 좋아. 비싼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어도 이 맛이 안 나. 나이 먹었다는 증거다. 이거 사. 밥을 다 먹고 나니 식곤증이 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베란다 창을 통해 길게 들어와 거실을 비췄습니다. 지은이는 엄마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고 순심씨는 딸의 귀를 파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귀지가 꽉 찼네.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더니 귀가 막혔나? 아, 간지러워. 살살해. 순심씨의 따뜻한 손길이 귓바퀴를 간지럽혔습니다. 사각사각 귀이개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순심씨는 딸의 머리카락을 넘기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가 벌써 흰머리가 나네. 마음이 짠했습니다. 내 자식은 언제나 품 안의 자식 같고 영원히 어릴 것만 같은데 어느새 이 아이도 중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세월 동안 이 아이가 겪었을 마음고생이 흰머리가 되어 나온 것 같아 순심씨는 몰래 한숨을 삼키며 흰머리 하나를 톡 뽑았습니다. 아, 엄마, 왜 머리를 뽑아? 흰머리 보여서 그랬다. 너도 이제 늙는구나. 염색 좀 해라. 몰라, 귀찮아. 엄마 닮아서 일찍 새치가 생기나 봐. 엄마 닮지 마라. 팔자도 닮을라. 너는 나보다 훨씬 좋게 편하게 살아야지. 순심씨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엄마의 손바닥이 딸의 이마에 닿자 지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약손이었습니다. 두통약보다 더 효과가 좋은 진통제였죠. 엄마. 응? 나 그냥 좀 쉬었다 가고 싶어서 왔어. 엄마 얼굴 보고 밥 먹고 낮잠 좀 자고 나면 다시 가서 싸울 힘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 언제든지 와. 여기가 주유소라 생각해. 기름 떨어지면 와서 채우고 가는 거지 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밥이랑 낮잠 자리 내어주는 거 말고 더 있냐. 그거면 돼. 그거면 충분해. 지은이는 웅얼거리듯 말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순심씨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눈가에 잡힌 얇은 주름, 그리고 곤히 잠든 숨소리. 순심씨는 얇은 이불을 가져와 딸의 배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설거지하느라 거칠어진 딸의 손. 미안하다. 더 부잣집에 더 힘센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안 살아도 됐을 텐데 못난 애미가 해줄 수 있는 게 비빔밥 한 그릇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순심씨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앞길에 가시밭길이 조금만 덜하기를. 이 아이가 흘릴 눈물을 내가 대신 흘릴 수 있기를. 2시간쯤 지났을까 지은이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한결 개운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잘 잤다. 엄마 나 이제 가야겠어. 애들 올 시간 다 됐네. 벌써 가게?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니야, 가서 저녁 차려야지. 현실로 복귀해야지. 지은이는 씩씩하게 웃으며 외투를 입었습니다. 들어올 때 그 축 처진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순심씨는 부엌으로 가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어제 언니들 주고 남은 반찬이랑 묵은지 좀 쌌다. 그리고 참기름 한 병 넣었어. 입맛 없을 때 밥 비벼 먹어. 아우 무거운데 뭘 또 바리바리 싸줘. 잘 먹을게. 현관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순심씨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지은아. 응? 너무 애쓰고 살지 마라.
힘들면 또 와. 엄마 어디 안 가고 여기 있다. 알았지? 지은이가 신발을 신다 말고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 엄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아프지 말고. 나 또 올게. 지은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심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1층으로 내려갈 때까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느꼈던 그 차갑고 휑한 공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집안 곳곳에 참기름 냄새와 딸이 남기고 간 온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빈 양푼 그릇을 보며 순심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밥풀 몇 개가 말라붙은 그릇이 마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지. 내 새끼들 배고플 때 밥 한 끼 배불리 먹여서 보내는 거. 그거 하나면 내 인생도 헛산 건 아니지. 순심 씨는 고무장갑을 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세상살이에 치여 몸도 마음도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점심 혹은 저녁에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나 밥 먹었어? 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그 목소리만 듣고도 여러분이 힘든지 기쁜지 단번에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있는 친정집이 있다면, 어머니의 품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곳은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여러분 영혼의 충전소니까요. 비싼 영양제보다, 유명한 맛집보다 더 우리를 힘나게 하는 건 바로 투박한 양푼에 비벼진 어머니의 비빔밥과 내 새끼 고생한다는 그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